2008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이 금융범죄 재판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금융당국이 매각을 승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죄가 인정된 뒤에도 금융당국이 이른바 징벌적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아 론스타가 특혜를 본 사실도 고발합니다.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 추진에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청와대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통일부도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이라며 남북 민간 교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의존 국가가 아니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미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4가지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으로 중국에서 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태국과 일본에서 확진 환자들이, 싱가포르에선 의심 환자가 나오는 등 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들이 난립하면서 간병비 할인 등 환자 유치 경쟁 속에 노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치료가 부실하거나 환자를 방치한 현장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론스타의 5조 4천억 원대 분쟁 신청 사흘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분쟁 신청의 핵심은 2건의 매각 지연입니다. 이 론스타는 2008년 홍콩 상하이은행 HSBC와의 협상 결렬, 그리고 두 번째 2012년 하나은행과의 계약 지연 등으로 1조 8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고 이게 모두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8년 상황부터 짚어보죠. 당시 정부는 매각 승인을 안 했는데 이 론스타가 관련된 이 주가 조작 소송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융당국의 누군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려고 했고 이걸 론스타에 통보까지 한 정황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 서면에 등장합니다. KBS가 당시 금융위원장이던 전광호 씨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매각을 추진합니다. 국민은행, 싱가포르 DBS은행과 매각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자 2007년 접촉한 곳이 홍콩 상하이은행 HSBC였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심사 절차는 개시하되 최종 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보아가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이 승인될 수도,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돼서 대주주 자격성이 박탈됐을 때 너에게 내려질 행정적 제재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거였거든요. 다음 해까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됩니다. 그런데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한국 측 문서에는 당시 금융당국이 국민에게 밝힌 상황과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불발된 것은 론스타가 2008년 9월 HSBC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달 말 매각을 승인했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후 HSBC는 금융당국에 냈던 주식 취득 신청을 철회하는데 철회 전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HSBC에게 매각을 승인할 것이라는 시그널, 즉 암시까지 주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우리 승인 안 해줄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거예요. 근데 론스타한테 가서는 우리 승인해 줄게 암시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분노스럽죠. 배신감 느끼죠.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로부터 스스로 산업자본이라고 자백하는 자료까지 제출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거를 이제 정독하면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2008년에 여름에 항복을 하고 우리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 뭐 예식장 관리회사, 호텔 관리회사 뭐 등등 가지고 있고 이거 다 더하면 2조 원 넘어 이런 자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9월 달에 야 우리 승인해 줄게. 이게 되냐 이거예요.
론스타 역시 서면에서 이런 비공식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2008년 금융위원장이던 전광우 씨를 만났습니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IMF 직후 부총리 특보, 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 국제금융대사 등을 거쳤지만 오랜 해외 생활로 금융 관련에 주류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론스타의 매각 승인을 암시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승인을 했었다면은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큰 국내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 소송 중에 하나는 유죄 판결이 났는데 나중에 2015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린 심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는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그 얘기죠. 전 씨는 금융위가 론스타로부터 산업자본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똑부러진 그런 판단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되고 판단된 기억은 없어요. 정부 대응 논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쟁점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것을 시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담당 과장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그 HSBC 승인해 줄 거다라는 게 론스타나 아니면은 그쪽에 연락이 간 게 있습니까? 대답드릴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반대인 이런 승인 암시를 누가 주었는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중요한 사실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건 2012년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방식을 놓고 시민사회와 금융당국이 대립합니다. 이 시민사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 즉 누군가에게 통째로 넘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는 건 막을 수 있다며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이른바 징벌 매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당국은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고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문서를 보면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론스타는 자동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합니다.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의 51%의 외환은행 지분 중 의결권이 인정되는 10%를 뺀 나머지 41%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론스타를 처벌하라!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때 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징벌적 매각이라 하면 뭐냐 하면 주식 시장에서 팔아라. 그러면 이제 조금 저속한 편으로 쪼가리 이렇게 해서 팔 수밖에 없고, 그렇게 쪼가리를 내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하지 못하게 되고 최소한 일괄 매각으로 론스타가 챙기려고 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편에 섰습니다. 은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처분 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적격성 심사 제도의 목적, 과거 국내외 유사 사례, 소액주주 등의 재산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하나은행과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론스타는 주식값으로는 7,700억 원의 손해를 봤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조 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징벌적으로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안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론스타가 소송을 하게 되면, 국제소송을 하게 되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패소한다. 이게 금융위원회가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의 근거였거든요. 2년 뒤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한국 정부의 입장은 180도로 바뀝니다. 문서에서 한국 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인들이 론스타를 벌하도록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거부했다. 이어 징벌적 매각 명령이 법적 권한 내에 있었다고 서술합니다. 그때 그 금융위원회 쪽은 재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면에 재량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참 바보로 만든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하도록 허용한 당시 금융당국의 처분이 론스타에 준 특혜라는 사실을 금융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2011년에 그 논쟁이 심하게 붙었을 때 감독당국이 취했던 태도와 180도 다른 얘기거든요. 좀 경멸하는 어조까지를 담아서 니네들이 법을 몰라서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보들아. 약간 이런 뉘앙스까지 있었거든요. 추경호 의원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판단이 미숙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취재를 그렇게 무슨 전제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지 않아요. 지금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 론스타에 특혜를 준 것이 맞다면 1조 2천억 원의 국부 유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대사가 어제 외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구상에 대해 견제하는 듯한 말을 했죠. 이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낙관적이란 평가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낙관주의가 희망을 만들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병도 기자, 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 청와대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강한 표현을 썼네요. 네, 청와대는 이른 아침부터 해리스 대사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무척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오후 늦게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다. 다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서 논평이 나왔죠? 네,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이다. 이런 날선 말들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매우 우려스럽다.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했고요. 대한신당은 발언 취소와 사과를, 또 민주평화당은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금은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야 할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가 해리스 대사 발언에 반박한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해리스 대사 발언 논란 이번이 처음 아니죠. 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였다는 얘기가 있다. 또 방위비 5억 달러 내야 한다. 이런 말들 전해질 때도 청와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공개 경고를 한 겁니다. 선을 넘었다. 더 이상 지켜봐선 안 된다. 이런 참모들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뭐 선을 넘은 것도 있고 또 올해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 뜻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신년 기자회견 때 문 대통령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4차례나 거듭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큼 앞으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는데요. 청와대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셨듯이 북한 개별 관광을 포함한 남북 협력 구상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이 해리스 대사 발언 뒤에 통일부도 반박 입장을 냈죠. 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통일부는 오늘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개별 관광 자체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 개별 관광을 남북 민간 교류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네. 정부는 관광은 대북 제재 그 대상이 아니라라는 입장인데 북한에 들어가는 이 관광 비용은 제재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 제재에 관광 자체가 이제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벌크캐시, 즉 대량 현금 문제인데요. 이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량 현금의 북한 이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벌크캐시 기준액을 얼마로 볼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따져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직접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중국 같은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이것도 좀 고민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사실 현재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외국인 관광객이 2018년 기준으로 2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걸 두고 제재 위반이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과거 금강산 관광 방식으로는 이 벌크캐시 이전으로 제재 위반 소지가 좀 될 수 있고요. 또 육로로 북한에 갈 경우에는 유엔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제3국을 통해서 개별 관광을 하는 점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DMZ를 통하게 되면 유엔사 관할이니까요. 네, 유엔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얘기가 앞서가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제사회 제재 공조가 좀 무너질까 이걸 우려하는 거겠죠. 네, 일단 정부 입장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서 개별 관광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미국은 아직까지 좀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지금 꽉 막힌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좀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는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근데 우리 정부가 이 개별 관광 추진을 해도 북한 당국이 받아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이 우리 국민들의 개별 관광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관광 비자를 내준 사례도 아직까지 없고요. 또 제3국을 통해서 개별 관광을 하더라도 또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남북 당국이 반드시 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북한과 협의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는 우선 북한의 반응이랑 태도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진전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오늘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부터 파격적인데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 의존 국가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 직접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고문의 요지는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으로는 미국이 쓰는 한국 방위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으니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겁니다.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는 미국 장관들이 한국 문제와 관련해 공동 기고문을 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 내 여론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한국을 향한 압박 차원이기도 합니다. 한미 간 이견은 뭔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모두 6차례 회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습니다. 입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지 싶습니다. 남은 쟁점은 뭘까요? 한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틀을 벗어나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며 이 틀을 바꾸자고 합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방위 비용은 이 틀 안에서는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없던 주한미군 순환 배치 등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틀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면서 한국은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기 구매, 평택기지 이전 비용, 통신비, 임대료, 카투사 인건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현재 분담금의 5배가 넘는 6조 원을 언급했던 미국. 협상 관계자는 총액 숫자를 낮춰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은 지난 협정 때 8.2%를 올렸으니 이를 훌쩍 뛰어넘는 과도한 총액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한미는 협정 유효 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이나 5년 등 단연으로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정 유효 기간을 단연으로 하면 매해 인상률을 어떻게 할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협정 때보다 협상 상황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계속되면서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으로 2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첫 환자가 나왔던 태국에서도 또 다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주변국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양봉 특파원, 2번째 사망자도 60대 남성이라고요? 네, 69살 남성 환자인데요. 중국 보건당국은 오늘 지난 15일 밤 이 환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치료를 받아왔는데 열 하루 만에 숨진 겁니다. 앞서 사망한 환자와 달리 다른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명의 중국 확진 환자 중 5명이 여전히 중태입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어제 일본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해외 첫 환자가 나왔던 태국에서 2번째 환자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이 우한에서 입국한 70대 중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확진된 60대 중국인 여성에 이어 2번째 환자입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중국과 태국, 일본에서 모두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말고 해외 확진 환자를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우한 출신이거나 우한에 방문했던 중국인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태국과 일본 확진 환자라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중국 우한 출신이거나 또 우한을 다녀온 적이 있는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중국에서도 지금까지는 우한 밖으로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다음 주는 연일은 700만 명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춘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우한 간에는 항공편이 일주일에 8편 운항합니다. 대략 1,700여 명이 한국에 입국하는데 60%가 중국인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인천공항 계류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한에서 오는 모든 승객들 체온 검사를 한 뒤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들 승객에 대한 추적 관찰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몸이 아픈 어르신들 요양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양병원 비용 한 달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가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환자를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효영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병실을 촬영한 제보자 영상입니다. 힘겹게 숨을 내쉬는 한 노인 환자. 제때 가래를 빼주지 않아서입니다. 간호사가 수시를 하잖아요. 잘 안 해줘요. 한두 번 해주고 말고 아주 심한 경유 환자들, 결핵이나 이런 환자들만 있는데 그 환자들의 가래가 천정으로 막 뛰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역류해 흘러내리고 몸에서 빼낸 이물질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변기에 그냥 버려집니다. 가래를 따로 밀봉시켜서 냉동해서 버리는 걸 저는 그동안 배워왔는데
그냥 변기에다 다 화장실에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자들이 비참해가지고. 거즈와 솜도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입장에 막 크거든요. 거즈나 솜 같은 거를 막아놓으면 그게 고름이나 그 피로 막 엉켜가 떡진 거를 빼면은 따로 버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턱턱 바닥에 던져요. 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로 관계가 나빴던 내부인이 병원을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으로 캡처하면은 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저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보자는 고통받는 노인들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존중함이라는 게 없어요. 돈벌이의 도구라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환자들이. 현장을 둘러본 보건소 관계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보통 지대본사다 하더라도 이말 드셔서 말하시는지 뭐라 싶다고 하지만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 못해요. 지금 이게 질환 공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현장 K 이효연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노인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도 하지 못하는 이들의 호소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한 이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말하면은 잘 걸린데 말하지 않아요. 이건 뻥뻥하니까 너무 싫어서요. 딸려면 딸려고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뇌진탕 증상도 왔는 것 같아요. 메시껍고 머리 아프고 이렇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 죽다. 아들이 밤낮으로 일주일 꼭 붙여서 잠을 자고. 밤에는 혹시 팔다리 묶어놨었나요? 네. 묶어놓는 거, 사람이 움직이고 다 하는데 좀 많이 묶어놓고 이러니까 몸이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싼 병원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가게 됐었거든요. 엄마 생각하면 항상 그렇지 뭐 어떻게 따로 얘기할 건 없죠. 가슴 아프죠. 자, 이렇게 환자와 가족을 울리는 질 낮은 요양병원,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환자를 잘 보살필지는 관심 바뀌고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뇌경색을 앓는 85세 노인의 경우 한 달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65만 원 정도 나오실 거고요. 간병비는 요것도 한 60여만 원 정도가 나오시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한 120에서 130 정도 나오시고. 옆 동네 병원에 가봤습니다. 간병비 무료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웁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니 병원비는 더 싸집니다. 약가, 병실비, 식사가 요양병원에 계셔도 한 6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이 최대 80%, 환자가 20% 정도를 부담합니다. 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병원마다 환자 유치에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은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약 1,500개, 병상 공급량은 26만 개에 달합니다. 현재도 공급 과잉이 심각한데 4년 뒤엔 16만 개 병상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양병원 설립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한테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민원을 안 만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허가를 해주고, 국가적으로 보면 결국 공급 과잉. 결국 피해는 환자 몫입니다. 공급 과잉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불러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최악의 병원은 말 그대로 간병인이 없는 겁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묶이지 않은 권리도 있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요양병원에 지급한 급여는 2018년 기준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양병원의 저가 경쟁에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환자 스스로 좋은 병원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바이패스, 사전적으로는 우회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의료진이나 병실이 부족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 바이패스를 선언합니다. 지난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가 바이패스를 63번 선언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병원 측이 이렇게 바이패스를 함부로 선언할 수 없도록 응급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보건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손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게차에 복부를 심하게 다쳐 외상센터로 실려온 이 환자. 결국 살았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사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정 기간 내 최종 치료 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은 2018년 52.3%. 이를 2022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119 상황실에 의료 전문 인력을 보강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의사를 17명으로 늘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별 환자 이송 지도를 구축합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가능한 빨리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응급 환자 분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증세가 중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이 외상센터에 몰리는 바람에 진짜 위급한 환자들이 바이패스를 당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는 함부로 바이패스를 선언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의 판단을 맡겨뒀지만 앞으로는 보건당국이 들여다보고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시, 군, 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는데요. 이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수사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단순 형사부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특정 명칭이 포함된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판부로 바꾸기로 한 부서도 일부 변경하는 등 기존 안에서 3개 부서는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수정된 직제 개편안을 행안부로 넘겼고,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중 검찰 인사위를 소집하기 위해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인데, 오는 22일에 회의를 열어 인사 방향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에 이어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벌여온 일선 검사들이 대거 인사 이동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 주 중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모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또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 전 수석이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 씨가 재직했던 금융위가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데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전 수석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기소와는 별개로 유재수 씨 감찰 중단 과정에 관여한 공법을 밝히는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 등은 결론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담당 부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 또 뇌물을 줬다는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받고 채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정 채용은 맞지만 이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이 KT 부정 채용 사건과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김성태 의원의 뇌물 사건은 4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건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1년 반 뒤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국감 증인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한 달쯤 뒤 이 회장은 김성태 의원이 열심히 돕는다면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합니다. 이후 서류 전형을 거치지도 않은 김 의원의 딸이 조작된 결과로 이듬해 KT 공채에 최종 합격합니다. 4단계가 모두 인정돼야 유죄. 법원은 이 중 3번째 단계, 즉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이 회장의 지시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채용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믿지 않은 겁니다. 채용 지시보다 앞선 시점에 다른 진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 전 사장이 과거를 기억하며 2011년 3사람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엔 물증이 없었고 오히려 해당 저녁 식사는 2년 앞선 2009년이었다는 김 의원 측의 물증이 나왔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일단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쓴 수습 비용 일부를 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원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300명이 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 잠수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구조 활동비에 피해 가족 지원 등 당시 정부는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인양 비용 1,200억 원가량도 포함된 금액인데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정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유 씨 자녀들이 국가에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아들 유혁기 씨는 557억여 원, 장녀 유섬나 씨는 571억여 원, 차녀 유상나 씨는 572억여 원씩입니다. 장남 유대균 씨는 상속을 포기해 제외됐습니다. 이미 사망하였지만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지급한 피해배상금,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부실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관리 등도 참사 원인이란 점을 들어 국가 역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정되는 소요비용 가운데 25%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문제는 실제 금액의 확보 여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는 100건이 넘는 가압류 등으로 유 씨의 재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집행할 재산을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건 1,700억 원 상당.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먼저 담보로 잡은 재산인 경우 구상금 집행 때 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네,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2007년 7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집회를 벌여온 일본인들입니다. 이름하여 금요행동. 양심 있는 일본인들의 이 집회가 오늘로 500회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집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15개월 만에 첫 면담입니다. 40분간의 비공개 만남, 평생 응어리를 품고 산 할머니의 요구는 소박했습니다. 판결을 이행하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노인 만나를 못 받고 사죄 한 번은 잘못했다 말 한 자리 얻는 것이 당신들 도리냐고. 내가 이 세상을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야 쓰겠냐고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13살 소녀는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중노동에 온몸이 성치 않았고 잦은 폭력과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딱에다 부스라게 해갖고 발로 다 이에 물고 가고 밥이 눈에가 설어서 못 나가겠어요. 그 집갈로 또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여자 가고 없으면 또 그 내분 밖에다 버린 밥을 주워 먹고 오고. 하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없었습니다. 월급을 주시오 하니까 걱정 말고 집이가 있으면 다 주소가 있으니까 보내준다 해서 지금까지 78년이 되었어도 지금 1원짜리 하나 못 받고 있습니다. 20여 년 법정투쟁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야말로 참 날개만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았죠. 그러나 미쓰비시는 여전히 묵묵부답, 변한 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만 건드려 놓고 눈물만 나오지요. 지금 이 세상을 갈 길을 생각하면 아득하고 분통이 나 죽겠네요. 한 맺힌 삶의 보상은 진심 어린 사죄뿐이라는 할머니. 안 받을랍니다. 왜 안 받으세요? 사죄가 문제지 돈이 문제. 사죄가 나는 제일 먼저 사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양금덕이 왔다. 아베는 사죄하라.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멸종위기종인 그물무늬 왕뱀 새끼 10여 마리가 어렵게 태어났는데 동물원 측이 이들 중 상당수를 집단 폐사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육관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작은 뱀 2마리. 멸종위기종인 그물무늬 왕뱀의 새끼로 지난해 9월 자체 번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번식에 성공한 새끼뱀은 2마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20개의 알 중에서 17개가 부화했는데 이 중 2마리만 살리고 나머지 새끼들과 알은 냉동고에 얼려 죽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들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몇 마리가 태어나는지 알았던 상황에서 부화를 시켜서 사실 폐사 처리하는 거는 인도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전문적인 동물원의 어떤 동물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 측은 새끼뱀이 진짜 부화할 줄은 몰랐다며 사육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 마리를 넣어줬어요. 거기다 알을 낳는데 저도 좀 미스테리합니다. 그게 자연부화가 됐다는 게. 또한 뱀 한 마리를 새로 키울 때마다 35%씩 사육 공간을 늘리도록 한 법 규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마리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나머지는 이제 도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많은 수를 수용한다고 해서 동물 복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까다로운 규정이 아니며 동물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일 동물원을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여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 훈련 개시식을 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선수들의 자신감이 상당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매트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유도 대표팀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 각오가 더욱 남다릅니다. 유도의 종주국은 일본이고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그런 단어들이 저에게는 더 좋은 기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잘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체조의 간판 양학선 선수 그리고 여서정 선수도 보이네요. 올림픽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서 좋은 성과, 후회 없는 성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상 처음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는 럭비 대표팀의 훈련은 더 열기가 넘칩니다. 대한민국 럭비 화이팅! 공식 훈련 개시식에 모인 400여 명의 태극 전사들 한마음 한뜻으로 도쿄올림픽 선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승에 도전하는 종목하면 골프를 빼놓을 수 없죠. 강한 올림픽 출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박인비가 LPGA 투어 개막전에서 첫날 공동 2위에 오르며 올림픽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박인비가 그린 적중률 78%의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듭니다. 박인비는 까다로운 버디도 손쉽게 잡아내며 최고의 퍼팅감을 보여줬습니다. 첫날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은 박인비는 선두와 2타차 공동 2위에 오르며 올림픽 시즌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Bogey-free round was a great start to start of the season. So yeah, really happy with the round. Hopefully 3 more solid rounds to come. 박인비가 평소와 달리 한 달 일찍 1월 개막전에 나선 이유는 바늘 구멍 같은 올림픽 출전권 때문입니다. 세계 랭킹 16위로 밀린 박인비는 리우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선 랭킹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The biggest sporting event I've ever been to. So as an athlete, I think I just felt so proud of myself that I was able to represent the country. I think you definitely want to be part of it. I think it's a great place to be. 고진영과 박성현, 이정은이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세계 5위인 김세영도 5온더파 공동 5위로 출발하며 올림픽 티켓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한국 야구가 세계 랭킹 3위를 유지하며 이번 올림픽에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후쿠시마에서의 경기를 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오늘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이 발표한 세계 랭킹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유지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야구 종목은 모두 6개 국가가 2조로 나뉘는데 랭킹 2위인 미국이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실패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피해서 다른 조에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피할 수 있어 미국의 올림픽 진출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의 사상 첫 올림픽 진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8강전 상대는 요르단이 됐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긴 탄식입니다. 전반 16분 베트남이 먼저 골을 넣을 때까지만 해도 8강 진출에 희망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분 뒤 골키퍼의 치명적인 자책골이 나옵니다. 페널티킥으로 북한의 2대1 역전패를 당한 베트남은 조 최하위로 탈락했습니다. 2년 전 이 대회 준우승으로 시작된 박항서 매직이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기대치를 못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 쏘아줬고 감독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 탈락한 북한은 기자회견에서 가벼운 신경전을 벌인 데다 과거와 달리 영어를 섞어 사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아니고 좀 조선이라고 좀 다시 좀 해주십시오. 우린 북한이 아닙니다. 스포츠맨이라면 마지막 한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땡큐. D조에서는 요르단이 2위를 차지해 우리의 8강전 상대가 됐습니다. 공격수들의 개인기가 뛰어난 요르단, 알제브디에르가 조별리그에서 한 골 1도움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르단은 4년 전 리우올림픽 최종 예선 8강전에서도 우리가 승리한 상대로 역대 전적에서 3승 3무로 앞서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위한 특별 캠프가 제주에서 열렸는데 류현진의 부활을 도운 김용일 LG 코치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현장에 신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차로 1시간. 한겨울 추위가 무색하게 땀 흘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힘들어요. 처음 해보는 동작이 많아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하다 와가지고. 걔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걔가 강한 척하는 거. 비활동 기간 동안 소속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더욱 추운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위한 캠프입니다. 자비로 해외 개인 훈련까지 떠나는 고액 연봉 선수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13점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야구 선수협과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습니다. 트레이너 협회장인 류현진 도우미, 김용일 LG 코치도 동료들과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선수들이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일어나는 걸로. 지난 3년 동안 류현진과 호흡을 맞췄던 김 코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배운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본인의 어떤 그런 노력이 남다르다는 걸 느꼈었고 선수를 꼭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선수를 도와줘갖고 그 선수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비활동 기간에 따로 혼자 못 만들기 힘드니까 이런 데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계속 갖고 있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2020 시즌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제주에 모인 선수들. 다가올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한국프로농구연맹 KBL이 귀화 선수 라거나 등 선수들의 인종차별 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L은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10개 구단 귀화 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 모든 인종차별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전한 농구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인생 경기를 펼친 신인 구본승의 활약 속에 한국전력이 박철우가 빠진 삼성화재를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신인 구본승이 산탄젤로의 공격을 막아내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이번엔 코스 구석을 찌르는 강력한 스파이크 득점까지 터뜨리네요. 포효하는 구본승, 오늘을 자신의 날로 만듭니다. 꼴찌 한국전력에 끌려가자 몸을 푸는 박철우의 답답한 표정이 보이죠. 멋진 디그까지 선보이며 공수에서 펄펄 난 구본승의 원맨슛 속에 한국전력은 삼성화재를 완파하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휴스턴 시절 사인 훔치기를 주도했던 벨트란 신임 뉴욕 매치 감독이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오늘 미국 언론들은 뉴욕 매치의 벨트란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휴스턴 우승 당시 선수로 사인 훔치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벨트란 감독은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단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보스턴의 코라 감독에 이어 매치의 벨트란 감독까지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파문으로 지금까지 3명의 감독이 옷을 벗었습니다. 프로 선수와 함께 뛰는 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서 한 팔에 장애가 있는 아마추어 선수가 짜릿한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짜릿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연중 가장 추운 시기지만 올해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 주말 내내 평년 수준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아 크게 춥지 않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인 모레도 수도권과 영서 지역 오후 들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동부 지역은 최고 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는데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을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 지역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세종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1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다음 주에도 평년 수준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